안녕하세요. 송병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755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강타했던 대지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재난을 다루기에 앞서 유럽이 경험한 사상적 변천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재난을 종교적 맥락에서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정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절대자가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이게 재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신의 개입을 배제하고 재난을 설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상의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가히 거대한 정신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식자층에 확산되면서 계몽주의라는 새로운 조류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18세기의 전성시대를 맞은 계몽주의는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최고조에 달한 사고체계였습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되자 재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왜 재난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가? 왜 어린아이처럼 죄를 짓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람도 재난에 희생되어야 하는가? 재난이 멈추면 신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볼 수 있나? 사람들은 점차 신의 의지를 빼고도 이 질문들처럼 재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는지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 무대에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재난 사례가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 이래 인도 항로를 개척한 과실을 톡톡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도산 직물, 중국산 차, 동남아시아산 향신료,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가 포르투갈 상인의 손에 의해 국제적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리스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역항으로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가톨릭 교회가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내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재정복 운동을 진행했던 나라였고 교황의 승인에 의해 건국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가톨릭의 수호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앞장선 나라라는 역사적 특징이 아직도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반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예수회가 종교와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예수회는 세상을 전통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더구나 교육 부문을 예수회가 통제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혁신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18세기의 포르투갈 사회는 빠르게 변모하는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1755년 11월 1일은 가톨릭 축일인 All Saints Day, 즉 만성절이었습니다. 이날 포르투갈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참사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당에 모여 축일 미사를 지내고 있던 아침 9시 40분, 지축이 뒤흔들리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지진으로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운 좋게 낙하물을 피한 이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는 폭이 수미터에 이르는 균열들이 이미 생겨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들도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특히 강변을 따라 퇴적물이 많은 지역에 세워졌던 궁전, 왕립 기록보관서, 성당 등이 지진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이에 더해 엄청난 높이의 쓰나미가 들이닥쳐 사람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러고도 재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어오는 해풍을 타고 거센 불길이 닷새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포르투갈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대서양 해저가 진원이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를 낳은 지각활동, 즉 아프리카 지각판이 유럽 지각판을 밀어 올리는 힘이 약 1700년이 지난 후 이곳에서 또다시 작용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당시 리스본을 강타한 지진이 규모 8.5 내지 9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유럽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쓰나미가 유럽의 서쪽 해안은 물론 아프리카의 북서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모로코 해안에서 사망한 사람만 해도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쓰나미는 북유럽과 지중해 연안까지도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현대의 과학자들이 재구성한 당시 쓰나미의 확산 과정입니다. 대양을 가로지르는 쓰나미의 이동이 시간대별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쓰나미의 공포는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대재앙을 접한 사람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대다수는 예수의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온 방식으로 재난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방종에 대해 신이 내린 형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가톨릭 축일에 미사를 보는 시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무너져 내린 사실도 힘을 보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전통적 해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영향이 강하긴 했지만 계몽주의 사조가 확산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국왕 조제 1세는 운이 좋게도 목숨을 보전했습니다. 국왕은 폰발 후작이라고도 불리는 조제 드 카르발유를 총리로 임명하고 사태 수습을 맡겼습니다. 카르발유는 일찍부터 계몽주의에 눈을 뜬 인물이었습니다. 젊어서 외교관으로 영국과 오스트리아에 거주했고 런던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계몽주의자 카르발유 앞에는 무너진 리스본을 재건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였습니다. 그는 주도 면밀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한 단계씩 재건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나갔습니다. 일단 급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그는 도시 재건이라는 더 근본적인 과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카르발유는 도로를 정비하고 새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지진 위험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세우는 게 필수였습니다. 그는 건축물의 축소 모형을 만들고 둘레를 병사들이 발을 구르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건물이 진동에 얼마나 견디는지 평가하기 위해서였죠.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시재건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카르발유는 모든 성당에 설문지를 보내 지진이 발생한 양상을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실제로 매우 유용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그는 세간에 떠도는 루머와 가짜뉴스로부터 거리를 두고 대지진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 역시 계몽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본 지진은 지질학적 격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지성적 격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연재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두고 깊은 지적 단층이 존재했으며 이것이 전례 없는 파열음을 내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포르투갈보다 계몽주의 사조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신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 견해가 많았습니다. 즉 신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선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모든 악에는 신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런 견해는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에 의해 정리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오직 신만이 완전하므로 다른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은 전능하고 선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불완전한 가능 세계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실현 가능한 세상들 중에서 최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정론이라 불리는 이 논리에 따르면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 가능한 최선의 조화를 위해 신이 구성한 세상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이 최상의 의도로 창조한 세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리스본 지진 소식을 전해 듣고는 비통해하면서 신정론적 사고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리스본 지진이 가능한 최선의 세상의 모습이라면 다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란 말인가? 엄마 품에서 숨을 거둔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악행을 저질렀단 말인가? 신이 큰 선을 가져오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 악을 허용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볼테르에 이어 또 다른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인간이 도시에 몰려들어 건물을 빽빽하게 짓고 거주한 탓에 지진의 피해가 극대화되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루소는 인간이 도시화라는 방식으로 타락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난을 유발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루소는 광대한 우주의 질서에 비교하면 개개인의 고통은 미미하기 때문에 재난의 근거에 신의 뜻을 알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정론을 부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철학자들의 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논쟁이 철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갔는지는 이 강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여기서는 다만 다수의 쟁쟁한 계몽주의자들이 대지진이라는 재난을 놓고 신의 의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재난은 신이 내린 천형이라는 기존의 종교적 설명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에 재난이 발생하는 것인지, 재난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재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지식세계를 이끄는 석학들 사이에서 깊은 논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스본 지진은 세계 지성사의 한 획을 그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지질학적 재난이 지진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지진이 전 세계에서 해마다 100만 번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 지진은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서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널리 사용하는 지진 규모의 측정법은 모멘트 규모 단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개발된 리히터 단위의 약점을 보완해서 1970년대에 개발된 모멘트 규모 단위는 절대값으로 측량되는 실질적 에너지의 방출량을 말해줍니다. 규모 6인 지진은 규모 5인 지진에 비해 진동이 10배이고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32배에 이릅니다. 이제 지진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신의 뜻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진을 바라보는 담론이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래 자연과학적으로 혁명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최근의 연구를 보면 한반도에서도 활성단층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따라서 각자 지진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진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듯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건축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고 충실한 시공과 감리를 거쳐야 하겠죠. 또 믿을 만한 경보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진 보험의 필요성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지진의 발생은 불가피할지 몰라도 지진 발생으로 입는 피해는 우리의 노력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재난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스본 대지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대지진이 물리적 격변을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지성의 지형에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석탄이 만들어낸 검은 재해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